거지야? 택시 탈 돈도 없어? 무릎이 부어 걷지도 못하시는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차 한번 태워달라는 부탁에 남편은 비웃음 섞인 한마디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신우이의 1억짜리 결혼 청구서가 식탁 위에 놓이던 날, 저는 가방에서 이혼 소장을 꺼내 식탁 위에 매섭게 던졌습니다. 거지야? 내가 네 집 지갑이냐? 지금부터 지갑 취급받던 한 여자의 차갑고도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올해 33, 작은 빌딩 3층에 제 이름을 건 세무사 사무소를 차린 지 4년째가 되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사람 앞에서는 정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죠. 매사 똑부러진다는 평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그건 그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어온 시간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1살이던 해 겨울 새벽 공사 현장에서 미끄러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40도 되기 전에 식당 주방, 빌딩 청소, 새벽 신문 배달까지 가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 거친 손에 학원비를 받아 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이 손에 다시는 찬물이 닿지 않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악착같이 공부해 세무사 시험에 붙던 날, 엄마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과는 단순해졌어요.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 최민수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봄이었습니다. 거래처 김 사장님이 좋은 청년이 있다며 굳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죠. 키가 훤칠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업일을 한다더니 말도 살갑고 행동도 부지런했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최민수가 제 손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윤 씨. 어머님 무릎이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당장 저랑 같이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으로 모시고 가요. 제가 싹 다 고쳐드릴게요. 네. 저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세상에 저와 엄마를 같이 챙겨주겠다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상견례 자리에서 최민수가 엄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우리 지훈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님처럼 떵떵거리며 호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제 친엄마처럼 평생 업고 다닐 테니까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엄마는 그날 밤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우셨어요. 이제 너도 기댈 때가 생겼다고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죠. 저는 그 다정함이 평생 갈 줄 알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다는 걸 결혼식 청첩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최민수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당신 그 세무사법인 카드 있지? 그거 하나만 내 지갑에 쏙 넣어줘. 아, 왜 이래? 우리 본가 식구들 만나서 밥도 좀 사 먹이고 떵떵거리려면 영 빈손으로 모양 빠지잖아. 명색이 세무사 남편인데 기 좀 살려줘라. 응?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시누이 생일, 시아버지 제삿날까지 명품 가방과 한우 세트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고 친정 가는 길은 늘 뒤로 밀렸죠.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를 저는 못 본 척 견뎌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며느리라는 자리의 도리를 그렇게 배운 사람이니까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또 부어 한밤중에 잠을 설치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마침 제 차는 정기점검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는 최민수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민수 씨, 우리 엄마 무릎이 또 퉁퉁 부으셨대. 밤새 끙끙 앓으셨다는데 미안하지만 당신 차로 병원까지만 좀 태워다 드리면 안 될까? 내 차가 오늘 하필 정비소에 들어가서. 최민수는 시선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툭 넘기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죠. 저는 한 번 더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내 말 듣고 있어? 차로 딱 10분만 가면 돼. 응? 엄마가 다리가 아파서 높은 버스 계단을 도저히 못 오르신단 말이야. 그제야 최민수가 휴대전화를 소파에 툭 던지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 있었어요. 아, 참나 이지훈. 너 지금 주말 아침부터 나보고 운전기사 노릇이나 하라는 거냐? 당신 말이 왜 그래? 운전기사라니 우리 엄마잖아. 장모님 편찮으시다는데 그게 할 소리야? 우리 엄마, 누구 엄마? 내 엄마지, 내 엄마냐? 최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내려다보는 눈빛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내가 왜 황금 같은 주말 아침부터 다리 질질 끄는 늙은 노인네를 내 차에 태우고 병원 수발을 들어야 되냐고.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늙은 노인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엄마가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런 막말을 해. 막말? 틀린 말했어? 아, 이지훈, 너 돈 잘 번다며? 세무사라며? 너 진짜 거지야? 택시 탈 돈도 없어. 거실 공기가 일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이 차갑게 식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너 방금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짓거렸어? 왜 귀가 먹었냐? 내 차에 냄새 배는 거 싫으니까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한 달에 돈을 수천만 원씩 긁어 모으는 잘난 세무사 마누라가 지 친정엄마 택시비 10,000원 줄 돈도 없어서 나한테 구걸하냐? 최민수가 옷걸이에서 점퍼를 낚아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똑바로 들어. 내 친정엄마 뒤치다꺼리는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떠넘기지 말고. 분담 좀 똑바로 하자. 저는 무릎이 후들거려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답답한데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차가운 깨달음이었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정했던 그 얼굴이 가면이었구나 하는 깨달음 말입니다. 최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아, 재수없게 아침부터 기분 다 잡쳤네. 나 오늘 김 상무님이랑 골프 약속 있어서 늦으니까 알아서 해. 밥도 알아서 처먹고. 쾅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하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택시 뒷좌석에서 엄마는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이 못난 엄마가 너한테 또 짐덩어리가 됐구나. 쯧쯧 아서라. 나 혼자 절뚝거리며 가도 되는데 뭐하러 바쁜 너까지 오라가라 했는지. 엄마,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마. 내가 엄마 딸인데 왜 짐이야.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나 진짜 펑펑 울어버릴 거야. 엄마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들였습니다. 거친 살갗 아래로 마른 뼈가 만져졌어요. 이 손으로 평생 저를 키우신 거였습니다. 엄마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우리 최서방은 주말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그리 바쁘다니. 사위가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몸이 축나면 어쩌나 쯧쯧. 엄마 오늘은 그 사람 이야기 꺼내지도 마.
나 지금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제발 엄마 몸 챙길 생각만 해. 알았지? 저는 엄마 몰래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살짝 도는데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병원 진료실 앞 낀 의자에 엄마를 모셔드리고 저는 잠시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푸석한 입술, 텅 빈 눈동자. 이게 결혼하고 3년 동안 거울에서 점점 사라져간 이지윤의 얼굴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최유리의 메시지였어요. 오빠한테 들었어. 언니, 이번 달 카드값 좀 부탁해. 백화점에서 가방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언니 카드로 결제해도 되지? 라는 문장 끝에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간호사가 환자 이름을 불렀어요. 엄마가 절뚝이며 일어서다 휘청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의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아이고 조심해야지.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내가 옆에서 꽉 잡고 있잖아. 그래, 그래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지훈이, 이쁜 내 딸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 어미가 살지. 너 없었으면 엄마는 벌써 꼬꾸라졌어. 엄마의 그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이 결혼 끝내야겠다. 엄마의 남은 시간을, 제 남은 인생을 더는 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가는 제 등 뒤로 봄볕이 길게 따라 들어왔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래 끌어온 무거운 짐 하나를 비로소 내려놓기로 마음먹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택시비 그 한마디가 있은 뒤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아침상을 차렸고 최민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다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넥타이를 매주지 않았고 그 사람도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오가는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바람을 굳이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틈을 더 벌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사무소 직원들을 식당으로 보내고 저는 책상 앞에 혼자 앉아 공용 통장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그동안 보지 않고 살았던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다는 걸 그 순간 알았어요. 화면을 내리는데 숫자들이 눈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470만 원, 같은 매장 320만 원, 보석 매장 290만 원. 전부 시어머니 카드와 신우이 최유리의 결제 내역이었어요. 저는 결제 문자 알림을 따로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민수가 알림 설정을 자기 휴대전화로 옮겨 놓았기 때문이었죠. 번거롭게 뭐하러 두 사람한테 다 가게 하냐고, 자기가 정리해서 말해주면 되지 않냐고 하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신뢰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거예요. 같은 날 오후 엄마에게 들렀습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콩나물을 다듬다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왔어. 점심은 먹었니? 엄마, 다리 좀 보여주세요. 괜찮아. 약 잘 먹고 있어. 엄마. 저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바지 자락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시퍼렇게 부어 있었어요. 살갗 안쪽으로 검붉은 멍이 거미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 다리로 어떻게 다니셨어요?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한 번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버스를 또 타셨어요. 제가 택시 타시라고 카드 드렸잖아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 카드 한 번도 안 썼어. 사위 눈치 보여서 어떻게 쓰니? 너 시집살이 하는데 엄마까지 보태면 안 되지.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의 마른 종아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자꾸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새지 않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결혼식 날 했던 약속이었거든요. 엄마, 다음 주에 큰 병원으로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이 데려가 주면 가야지. 엄마가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길 아래에서 입술을 세게 깨물었어요. 저쪽 시댁 식구들 손목에서 반짝이는 명품 시계줄과 엄마의 멍든 무릎이 한 화면처럼 겹쳤습니다. 그날 밤 베란다에 나가 차가운 난간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분노라는 게 이렇게 차가울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최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식탁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청첩장 견본을 꺼내 제 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유리 결혼한다. 갑자기는 무슨, 사귄 지 1년 넘었어. 상대 집안 좋아. 강남에 빌딩 있대. 그래. 잘 됐네. 저는 청첩장 견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최민수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말을 이었어요. 지훈아,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다. 뭘? 혼수 비용이랑 예식장 비용. 식은 호텔에서 하기로 했고 신혼집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 어머니가 형편이 빠듯하시잖아. 우리가 좀 메꿔주자. 저는 청첩장 위에 놓인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뻔뻔한 척하지만 사실은 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못해. 짧게 그 한마디를 했어요. 최민수의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못한다고. 시누이 결혼인데 왜 내가 돈을 대? 시댁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이지훈, 너 지금 가족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가족.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식탁을 짚고 일어나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수야, 너 지난주에 우리 엄마한테 노인네라고 했어. 택시 탈 돈도 없냐고 했고, 그게 가족이 할 소리야. 또 그 얘기야. 지나간 일을 왜 자꾸 끄집어내. 지나간 일이 아니야. 어제도 우리 엄마 멍든 다리 보고 왔어. 너희 어머니랑 동생은 백화점에서 가방 사고 있을 때 우리 엄마는 10,000원 버스에서 다리를 부딪혀. 최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 청첩장이 그 사람의 손바닥에 구겨졌어요. 너 지금 우리 어머니랑 내 엄마랑 비교하는 거야.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지훈, 너 진짜 너무 계산적이다. 가족끼리 이렇게 따져야 돼. 계산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야, 민수야.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낮을수록 그 사람이 더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민수가 청첩장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가 시댁 챙기는 게 도리야. 너 그거 몰라. 어머니가 너 시집 올 때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며느리 잘 봤다고. 그런데 정작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어.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래. 명절에 용돈 좀 드린 거 빼고 뭐가 있어. 동생 시집 가는데 언니 노릇 한 번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디서 학습된 건지 이제는 또렷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말투, 시누이의 표정, 시댁 거실의 그 공기, 그 모든 게 이 한 사람 안에 그대로 옮겨 심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내 아내야.
시댁 식구들 카드 채워주는 화수분이 아니야. 뭐? 나는 사람이야. 지갑이 아니라. 최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지윤, 너 요새 어디서 이상한 거 보고 다니지? 누가 옆에서 부추겨? 누가 부추긴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 준 거야. 택시비 그 한마디로. 저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수저를 모으고 그릇을 싸는 손이 의외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최민수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싱크대 앞에 섰어요. 수돗물을 틀고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거품 사이로 어머니의 멍든 무릎이 떠올랐고 신우이의 하트 이모티콘이 떠올랐고 백화점 명품관의 결제 내역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제 사무소 책상 위에 놓인 노란 서류철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명의의 거래 내역, 시댁으로 흘러간 자금, 제 명의로 잡혀있는 자산 목록. 지난 4년 동안 세무사로 살아오며 숫자에 단련된 손이 이제 다른 일에 쓰일 차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행주에 손을 닦았어요. 거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대학 시절 친했던 선배의 이름을 천천히 눌러봤어요.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고 그저 이름만 띄워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어요. 조용하고 차갑고 한치의 빈틈도 없는 준비가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청첩장은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치우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최민수는 아침마다 그 청첩장을 흘끔 보고 한숨을 쉬며 출근했죠. 저는 그 한숨이 협박처럼 들렸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대신 사무소에 출근하자마자 노란 서류철을 꺼내 책상 한가운데 펼쳐 놓았어요. 남편 명의의 통장 사본, 시댁 식구들의 결제 패턴, 제 사무소의 자산평가서, 친정 엄마 앞으로 들어둔 보험과 적금 내역까지 한 장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손끝이 차분하게 움직였어요. 오랜 세월 숫자를 만져온 손이라 거짓을 가려내는 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신우이 최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기도 전에 저는 한번 깊게 숨을 골랐습니다. 언니 나야. 잠깐 통화돼. 말해. 있잖아. 저쪽 시어머니가 예단을 좀 크게 보내달라고 하시네. 한복도 맞춰서 보내야 하고 시댁 식구 다 돌려야 한대. 그리고 결혼식은 그 호텔 알지? 강남에 있는 그 5개짜리. 거기로 잡았어. 그래서 이런 건 언니가 알아서 척척해주면 좋잖아. 오빠한테 말했더니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거래. 저는 책상 위 펜을 천천히 굴렸어요.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린 분노는 다시 데우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유리야. 응. 내 오빠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럼 언니가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끊자.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유리의 이름이 2번 더 떴지만 받지 않았어요. 수신 차단 목록에 이름을 올리려다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차라리 들어두는 편이 나았거든요. 저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 흐름이 제 손바닥 위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점심을 거른 채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어슬렁거리며 들어왔어요. 직원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저는 손짓으로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지윤 씨 본인 맞으시죠? 앞에 선 남자가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물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채무 관련해서 왔는데요. 최민수 씨 아내 되시죠? 사장님 명의 담보 잡힌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 천천히 일어나 응접실 쪽을 가리켰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들 있는 데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응접실 소파에 마주 앉자 그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대출 신청서 위에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 자리에는 익숙한 인감이 찍혀 있었고 옆에 적힌 필체는 분명 최민수의 글씨였어요. 대출액은 4억 원이었습니다. 담보 항목에는 제 세무사 사무소의 임대보증금과 비품일체,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작은 오피스텔 한 채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잠시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표정은 그대로 두었어요. 이 서류, 제가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그러시죠. 어차피 사장님 거니까. 저는 휴대전화를 들어 한 장씩 정성껏 찍었습니다. 대출 일자, 담당자 이름, 자금 송금 계좌,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요. 이자가 2달째 밀렸어요.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출 신청할 때 제가 직접 다녀갔다고 되어 있나요? 남자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신청서랑 인감이랑 다 맞으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곧 연락드리죠. 남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응접실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데도 이상하게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대출금 4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 갈래는 분명 신우이의 결혼 자금일 거고 다른 한 갈래는 짐작 가는 곳이 있었어요. 지난달 최민수가 지나가듯 흘리던 말 회사에서 임원차로 외제차 한 대 알아보고 있다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에 들어갔어요. 엄마 앞으로 들어둔 수술비 적금 계좌를 열었습니다. 해지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5일 전 날짜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 신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본인 인증이 막혀 처리는 보류된 상태였어요.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어깨가 잘게 떨렸어요. 엄마의 멍든 무릎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엄마가 카드를 못 쓰고 손에만 쥐고 있었다던 그 한마디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최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실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는 게 보였어요. 저는 식탁 앞에 앉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오늘 사무실에 대부업체 직원이 다녀갔어. 최민수의 콧노래가 뚝 멈췄어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가는 모습을 천천히 지켜봤습니다. 내 명의로 4억 빌렸더라. 내 인감 찍어서. 신청서엔 내 글씨도 아닌데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 지훈아, 그게. 민수야, 앉아. 서서 변명할 일 아니야. 최민수가 식탁 의자에 무겁게 앉았어요. 저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한 장을 그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사진이었어요. 이거 내 글씨 맞지? 어쩔 수 없었어. 유리 결혼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사정을 하시는데 형이라곤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 사무소를 담보로 잡았어. 어차피 우리 가족 돈인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저는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가족 돈이라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지나갔어요. 민수야, 그럼 한 가지 더 묻자. 엄마 수술비 통장은 왜 해지하려고 했어? 최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그건 잠깐 빌리려고 한 거지 혜지가 아니야. 엄마 명의야. 내가 손 뗄 통장이 아니야. 이지훈, 너 진짜 너무하다. 어차피 어머니도 너 잘 되면 다 좋아하실 거 아니야. 잠깐 돌려 쓰는 건데 뭐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릴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손은 차분했습니다. 마음이 정한 길은 손이 먼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알았어. 알았다고. 이자 일단 내가 입금할게. 신우이 결혼식도 일단 진행해. 어머님 한복도 좋은 걸로 해드리고. 최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봐두었어요. 이 사람이 안심하는 표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결로 풀리는지 평생 기억해 두려고요. 역시 우리 마누라야. 이지훈이 최고야. 그래. 대신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통장 일은 나한테 먼저 말해. 우리 부부잖아. 당연하지. 미안해, 지훈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살짝 웃어 보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웃음을 가면처럼 얼굴에 붙여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면 안에서 제 입술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최민수가 잠든 안방 문을 살며시 닫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식탁 위 노트북을 열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가게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시댁으로 송금된 자료, 엄마 통장 거래 흔적, 대출 신청서 사진까지 차곡차곡 옮겨 담았어요. 파일 이름은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이지훈의 자료라고 적었어요. 그 폴더 안에 제 지난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옮기는 동안 단 한 번도 한숨을 쉬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외장하드를 가방 안쪽 깊숙이 넣으며 한마디를 속으로 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본다. 거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어요. 물맛이 이상하게도 달았습니다. 오래 굶었던 사람이 처음 음식을 입에 댄 것처럼 마음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사무소에 나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휴대전화 연락처를 천천히 내려봤어요. 대학 시절 한 학번 위에 계셨던 정 선배의 이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번 깊게 숨을 고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선배, 저 지훈이에요. 지훈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선배, 부탁이 있어요. 이혼이랑 금융 쪽으로 강한 변호사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더 묻지 않고 한 사람의 이름을 짧게 말해 주셨어요. 강도윤 변호사. 내가 미리 전화 넣어둘 테니까 오늘 안에 가봐. 고마워요, 선배. 지훈아, 혼자 끌어안지 마. 그럴 일 아닐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습니다. 선배의 그 한마디에 어깨가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똑바로 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강도윤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 있지 않았고 책장에는 두꺼운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어요.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강도윤입니다. 정 선배한테 얘기 들었어요. 앉으시죠.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정 선배 말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사안인 것 같던데.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어요. 지난밤 정리해둔 자료가 들어있는 그 작은 검은 상자였습니다. 안에 다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 신청서, 거래 내역, 시댁으로 흘러간 자금, 친정 엄마 통장 해지 시도 흔적까지요. 강도윤이 외장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화면을 내려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말없이 10분이 넘게 자료를 살피더니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훈 씨. 네. 세무사 맞으시죠? 맞아요. 그러시면 제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횡령이 같이 묶인 사건이에요. 위조된 대출은 무효로 돌릴 수 있고 명의자인 이지훈 씨에게 책임이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어요. 지난밤 차갑게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그제야 작게 풀렸습니다.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산이 아니라 확정에 가깝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강도윤이 메모지에 몇 가지를 빠르게 적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녹음기, 가계부 사진, 그리고 가장 큰 글씨로 적힌 한 단어, 침묵. 저는 그 메모지를 가방 안쪽 깊은 곳에 접어 넣었습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 1시간이 더 흘렀어요. 대화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결을 따라 말을 다듬어 갔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어깨에서 힘을 조금 풀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을 준비했어요. 찌개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동안 거실 한쪽 책장에 작은 녹음기를 가만히 끼워두었습니다. 식탁위 꽃병 뒤쪽에도 하나, 안방 화장대 액자 뒤에도 하나 더 두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차분했어요. 저녁 무렵 최민수가 들어왔어요. 며칠 사이 그 사람의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이자 입금을 해주었고 청첩장에 더 토를 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지훈아,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우리 마누라 솜씨 좋은 거 아니까 한 그릇 푸짐하게 줘봐. 저는 옅게 웃으며 찌개를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식탁위 꽃병이 살짝 흔들렸어요. 녹음기는 그 안에서 조용히 깨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유리 결혼식 말이야. 응. 예식장 비용이랑 예단 비용. 내가 한 번에 처리할 테니까 견적서 정리해서 줘. 어머님 한복은 어떤 걸로 하실 거야? 오, 우리 마누라 진짜 멋있다. 그 일은 어머니가 직접 가서 맞춰오신대. 비용만 보내달라셔. 그래. 어머님 카드로 그냥 결제하시라고 해. 한도 늘려줄게. 역시. 이래야 우리 어머니가 사람 대접 받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한 숟가락 떠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한번 따끔했어요. 그래도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한 가지 더. 말해. 내 회사에서 임원차로 알아본다는 그 외제차 말이야. 계약 어떻게 됐어? 아, 그거. 계약금만 일단 걸어놨어. 잔금은 나중에. 잘했어. 나중에 한번 같이 보러 가자. 역시 이지훈. 너 진짜 통이 큰 여자야. 저는 옅게 웃었어요. 찌개를 한 입 더 떴습니다. 꽃병 안에 녹음기가 그 모든 단어를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강도윤과 매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금 흐름을 추적할 회계사 한 명을 붙여주었어요. 대출금이 어떤 계좌를 거쳐 어디로 흘러갔는지 한 줄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신우이 결혼 준비 통장으로 1억 2천, 시어머니 명의 카드 대금으로 4천, 남편 외제차 계약금으로 7천, 나머지는 시댁 식구 명의의 작은 통장들로 잘게 쪼개져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 표를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는 이미 차갑게 굳어 칼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뒤 강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훈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신우이분 예비 신랑 쪽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 부잣집 며느리감만 골라다닌 흔적이 있어요. 이름과 직업을 두세 번 바꿔가며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위약금이나 혼수만 챙겨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학이 넘어 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시댁에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낮게 깔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멍든 무릎이 떠올랐고 택시비라는 그 한마디가 떠올랐고 가족돈이라는 최민수의 그 무심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강 변호사님, 네,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죠. 미안한 일은 아닐까요? 이지훈 씨가 그 가족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며느리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요. 저는 짧게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끔거리긴 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따끔함은 아마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결의 흔적 같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소에 남아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사무소의 임대보증금을 분리해서 안전한 계좌로 옮기는 작업을 강도윤이 보내준 안내대로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엄마 명의의 통장에 본인 인증을 한층 더 강화해 두었고 비상금은 엄마와 저만 아는 계좌로 옮겼습니다. 화면을 닫고 마지막으로 책상 위 노란 서류철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이 안에는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눌러온 모든 무게가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저는 이 서류철을 식탁 위에 꺼내놓을 작정이었어요. 신우이의 결혼 비용 결제를 위해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날, 저는 가방 안에 이 서류철을 넣고 갈 거였습니다. 사무소 불을 끄고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며칠 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조용한 단단함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약속한 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가 일부러 골랐다는 강남의 한정식 집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최민수는 들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2번 다시 매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지훈아, 오늘 카드 잘 챙겨와. 어머니가 결제하는 데서 망신당하면 안 돼. 걱정 마. 챙겼어. 저는 짧게 답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가 아니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차 안에서 최민수는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결제는 카드 2장으로 나눠 하라느니 어머니가 한 푼이라도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게 자연스럽게 처리하라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차창 밖만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는 강변도로가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한정식집 별실 문을 여니 시댁 식구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왔니? 좀 늦었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신우이 최유리는 새로 산 듯한 가방을 의자 위에 보란 듯이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며칠 전 통장 내역에서 본 그 보석 매장의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언니, 오늘 메뉴 코스로 시켰어. 비싼 거니까 맛있게 먹어. 그래.
시아버지는 묵묵히 잔을 들었고 시어머니는 한정식집 직원에게 추가 주문을 더 넣으셨습니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어요. 전복과 한우 갈비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저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왜 안 먹어? 입에 안 맞니? 천천히 먹을게요, 어머님. 하긴 오늘 자리가 자리니까. 잘 들어. 견적서 정리해서 가져왔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어요. 호텔 예식장 대관료, 예단 비용, 시댁 어른들 한복비, 패백 음식까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계 자리에 적힌 숫자는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유리체면 깎이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다. 너희 사돈댁이 강남에 빌딩 있는 집 아니냐? 우리도 모양은 갖춰야지. 어머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왜? 안 중요하니? 며느리 잘 봤다고 동네에 자랑할 일인데. 시어머니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최민수가 옆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훈아, 어머님 말씀이시잖아. 빨리 카드 드려. 신우이가 옆에서 보조를 맞췄어요. 언니 결제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두세 번에 나눠서 해. 카드사 한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유리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 언니? 내 결혼식 예단으로 어느 가방을 받기로 했어. 그건 그 명품관에서 본 그 가방 있잖아. 지난번에 어머니랑 같이 가서 받은 거. 가격이 얼마지? 1200만 원. 왜? 그 돈, 누구 돈인지 알고 받는 거니? 신우이의 미소가 한 박자 늦게 굳었어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최민수가 옆에서 저를 노려보며 식탁 밑으로 제 허벅지를 꽉 잡았어요. 이지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민수야, 손 치워. 별실 안의 공기가 한 톤 내려앉았어요. 저는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 매섭게 내려놓았어요. 쨍그랑하고 잔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게 뭐냐? 보세요.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맨 위에 놓인 것은 이혼 소장이었어요. 그 아래로 대출 신청서 사본, 시댁 식구들 명의의 결제 내역, 자금 흐름표가 차례로 깔렸습니다. 마지막 장은 친정 엄마 통장 해지 시도 기록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지훈, 이게 뭐냐고 묻잖니. 어머님 아들이 제 인감을 도용해 제 사무소를 담보로 빌린 돈 4억입니다. 그 돈으로 유리 가방 사고 어머님 한복 맞추고 오빠 외제차 계약금 걸었어요. 뭐라고? 여기 그 흐름이 다 있어요. 한 줄도 빠짐없이요.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이게 사실이냐? 최민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냐고 묻잖아.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지훈이가 어차피 갚을 수 있는 돈이고, 이 자식이. 시아버지의 잔이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식탁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고 했는데 오늘은 해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지야, 내가 네 집 지갑이냐? 별실 안이 일순간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신우이가 들고 있던 젓가락이 식탁 위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지훈, 너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아들이 저희 친정 엄마한테 했던 말이에요. 다리 아픈 노인네한테 택시 탈 돈도 없냐고 하셨어요. 어머님, 아들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어요. 그게 무슨, 민수가 못 들으셨어요. 그럼 오늘 처음 듣는 거네요. 어머님, 아드님은 제 친정 엄마를 노인네라고 부르고 저를 화수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 카드 한도는 2배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최민수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이지훈, 그만해. 너 미쳤어. 손 놔, 민수야. 저는 그 손을 한 번에 뿌리쳤어요. 이혼할 거야. 도장 안 찍어도 상관없어. 위조한 대출 무효 소송도 이미 들어갔어. 횡령건도 따로 진행 중이고. 이지훈, 내 이름이 들어간 자료 단 한 장도 안 빠졌어. 거기 식탁 위에 있는 거 전부 사본이야. 원본은 따로 있어. 신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그러지 마. 내 결혼식이잖아. 한 번만 봐줘. 유리야, 너 결혼식 못해. 내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 저는 그 말만 남기고 가방끈을 고쳐 맸습니다. 별실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고 시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다시 줍고 있었어요. 저는 별실 문을 조용히 닫고 한정식 집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식당 앞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깔려 있었어요. 그 노란 빛 아래에서 저는 오랜만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에 들어차 있던 무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새 아파트는 사무소에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남향이고 거실에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집이었어요. 이사는 며칠 전 강도윤이 알려준 일정대로 미리 짐을 옮겨두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새 집에 와 계셨어요. 현관문을 여니 부엌 쪽에서 따뜻한 국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훈아 왔어. 저녁은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어요. 엄마는 더 묻지 않고 식탁 위에 그릇을 놓으셨어요. 흰쌀밥 한 공기와 미역국 한 그릇, 김치 한 보시기가 차분히 놓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미역국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어요. 엄마, 응, 이제 우리 둘이 살아요. 천천히. 그래, 우리 둘이 살자. 엄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 하나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밥맛이 났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한참이 걸렸지만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작은 화병에는 엄마가 꽂아두신 노란 프리지어가 향을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부터의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어요. 오늘 밤은 그저 엄마와 저, 이 작은 식탁의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사한 새 집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도마질하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뿐이었어요. 저는 그 고요함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이마셨습니다. 그 평온이 영원하지 않으리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며칠은 욕심내서 누리고 싶었어요. 이혼 소장이 최민수에게 송달된 건 이사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전화로 짧게 알려주었어요. 송달 확인됐습니다. 답변서가 곧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지윤 씨, 며칠은 외부 일정 줄이세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컵 안의 차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답변서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사흘 뒤 사무소 1층 로비에 최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다급하게 인터폰을 울렸어요. 대표님, 사장님, 남편분이 오셨는데 분위기가 좀. 내려갈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최민수의 목소리가 로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지윤 어딨어? 이지윤 나오라고. 같은 빌딩에 입주한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흘끔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 앞에 섰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다 본다. 이혼이 무슨 장난이야. 너 미쳤어. 내가 도장 안 찍으면 안 되는 줄 알아. 안 찍어도 돼. 법원이 찍어줄 거니까. 이지윤. 최민수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했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손대면 그 자리에서 신고할 거야. 경비 아저씨가 다가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시죠. 최민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씩씩대다가 침을 한 번 뱉고 돌아섰습니다. 회전문을 거칠게 밀고 나가는 그 등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옷차림이 며칠 사이에 부쩍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같은 날 저녁 신우이 최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한 번만 받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언니. 이게 다 언니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그쪽 집안에서 파혼 통보 왔어. 우리 신랑 될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어디서 들었대. 위약금 청구한대. 언니가 일러 바친 거지. 유리야,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언니가 그날 그 말하고 갔잖아. 알아보라고. 그 말 한마디로 사기꾼이 되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지. 이지윤, 너 두고 봐. 가만 안 둬. 전화가 거칠게 끊겼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이 따끔거리긴 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 제가 밀어서가 아니라 원래 무너질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 아침부터였어요. 사무소 직원이 자료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보세요. 누가 자꾸 보내주는데 이게 뭔지. 화면에는 동네 맘카페 게시글이 캡처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강남 기억세무사 사무소 대표 이야기 들어봤어요 였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어요. 돈에 미친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이야기,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로 시댁을 모함했다는 이야기, 친정 식구 챙기느라 시부모 병원비도 안 보탠 매정한 여자라는 이야기가 일관된 어조로 길게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 이름은 모르는 닉네임이었지만 글의 결만 봐도 누구의 손에서 나온 글인지 짐작이 갔어요. 저는 캡처본을 한 장 한 장 강도윤에게 전송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거래처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대표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번 분기 계약은 잠깐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내에서 좀 말이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거래처에서 같은 내용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두 곳이 동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주일치 거래 자료를 노려봤습니다. 이를 악물어도 손끝이 조금 떨렸어요. 평생을 신뢰 하나로 쌓아 올린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거짓 한 줄에 흔들리는 걸 보는 일은 생각보다 아팠어요. 그날 저녁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아,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수 서방이 집에 왔어.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문 잠그셨어요. 문은 잠갔는데 베란다 쪽 방범창을 뜯어내고 들어왔어. 엄마 집에 지금 있어. 큰 소리 지르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문 잠그고 거기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경찰 부르고요. 지훈아, 무서워. 엄마의 한마디에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다른 손으로 112번을 누르며 사무소를 뛰쳐나갔어요. 차에 시동을 거는 동안 강도윤에게도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엄마 집 앞에 도착했을 때엔 경찰차 한 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는 화분이 깨져 있었어요. 최민수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엄마는 거실 한쪽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곧바로 옆으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무릎으로 바닥에 떨어지며 엄마를 받아 안았습니다. 엄마의 손목을 잡았는데 맥이 약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경찰관 한 분이 무전을 치며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산소호흡기를 단 엄마의 가슴이 작게 오르내리는 걸 보며 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는데도 어깨가 자꾸 흔들렸어요. 엄마의 거친 손이 침대 옆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해온 그 손이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드리려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강도윤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저는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겠습니다. 강도윤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각오는 되셨어요. 네. 그럼 시작합시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한 번씩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밤을 끝으로 저는 한 번 더 변할 작정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한 돌처럼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침상옆 모니터에서 작은 신호음이 일정하게 울렸어요. 그 소리에 맞춰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 새벽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그렇게 다짐했어요. 새벽 5시 엄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큰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들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강도윤과 짧게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바로 움직이시죠. 가요.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강도윤이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어요. 먼저 친정집 주변 가게마다 협조 요청부터 돌립시다. 골목 입구 편의점, 건너편 부동산, 1층 미용실까지요. 시간대 좁혀서 영상 받으면 종일 걸리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제가 부동산이랑 미용실은 안면이 있어요. 같이 가요. 오전 내내 골목을 돌며 영상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두말 없이 화면을 돌려주셨고 부동산 소장님은 어찌된 일이냐며 걱정해 주셨어요. 미용실 원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안 놓아주셨습니다. 지윤아,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는 좀 어떠시니? 많이 안정되셨어요. 원장님, 그날 저녁 영상만 좀 부탁드려요. 그럼 다 줄게. 다 가져가. 영상은 또렷했습니다. 최민수가 베란다 쪽으로 돌아 들어가 방범창을 뜯어내는 모습, 1시간 가까이 집 안에 머무르다 거친 손짓으로 문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이 한 장면 한 장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강도윤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담당 형사 앞에 영상 자료와 함께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신청서 사본까지 한꺼번에 내려놓았어요. 주거침입, 재물손괴, 특수협박으로 정식 고소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문서 위조와 횡령건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형사가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 정도면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영장 신청 들어갈게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저녁 햇살이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정면으로 맞으며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마음 한쪽이 차갑게 가라앉고 다른 한쪽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강도윤은 사이버 쪽 일을 동시에 진행해 주었어요. 맘카페에 글을 올린 작성자의 흔적이 며칠 만에 추려졌습니다. 같은 인터넷 회선에서 올라온 글이 여러 개였고 그 회선의 명의자는 신우이 최율이었어요. 같은 단지의 다른 회선에서는 시어머니의 계정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강 변호사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말씀하세요. 명예훼손 고소장에 한 줄만 더 넣어주세요. 친정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 날짜요. 글이 그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양형에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며칠 뒤 저는 제 이름으로 직접 글 한 편을 썼습니다. 그 동네 맘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몇 곳에 같이 올렸어요. 제목은 단정하게 적었습니다. 세무사 이지윤입니다. 본문에는 군더더기를 빼고 사실만 적었습니다. 남편이 제 인감을 도용해 사무소를 담보로 거액을 빌린 사실, 그 돈이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간 사실, 친정엄마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 가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적었어요. 증거 사진과 고소장 접수증 사진을 본문 끝에 첨부했습니다. 마지막 줄은 짧게 한 줄이었어요. 저는 누구의 지갑도 아닙니다. 그 글이 올라간 다음 날 아침 사무소 전화가 종일 울렸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이 한 분씩 사과 전화를 주셨어요. 이 대표님, 제가 짧게 듣고 흔들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분기 계약 그대로 갈게요. 대표님,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받은 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었는지. 저는 한 분 한 분께 차분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한 번씩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 한가운데 박혀있던 묵직한 돌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최민수의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고 들었어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직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회사법인 카드까지 사적으로 쓴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 일주일 만에 최민수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소에서 일했어요. 새 거래처 한 곳의 결산 자료를 검토하고 점심으로 직원들과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사무소로 찾아오셨어요. 직원이 인터폰을 울렸을 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응접실로 모셔드리고 차 한 잔만 내드리세요. 응접실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계셨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풀썩 주저앉으셨어요. 지훈아, 앉아 계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어요. 손등에 살같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민수, 우리 민수 한 번만 살려다오. 감옥은 너무 가혹하지 않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어머님, 그래,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불러라.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누워 계셨어요. 산소호흡기 달고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 번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아드님 봐드리고 싶어도 우리 엄마가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그래요? 자식 가진 어머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지훈아, 가세요, 어머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하시다가 천천히 일어나 응접실 문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힐 때까지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잠시 묵직해졌지만 곧 가라앉았어요. 같은 주 후반 신우이 최유리에게서 사무소 1층 로비에 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직원에게 한 줄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면담 약속은 정식으로 잡으시고 변호사 통해서 오시라고요. 며칠 뒤 강도윤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어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판결문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인용입니다. 위조된 대출은 무효, 이지윤 씨에게 한 푼의 책임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한참 동안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눈가에 뜨거운 게 한 번 차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폐가 그제서야 가득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침대를 세우고 앉아 계셨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거의 다요. 지훈아, 우리 딸 고생했다. 엄마가 더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어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한참 동안 잡고 있었어요. 창밖에는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벽을 천천히 물들여가는 동안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의 손등만 바라봤어요. 이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지지는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병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한 가지였어요. 법정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는 일, 그리고 모든 것을 매듭 짓는 일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마지막 기일이 잡힌 날, 봄비가 한 차례 내렸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차분하게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가로수의 연두빛 잎사귀가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저는 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판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셨어요. 이혼은 인용되었고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절차를 또렷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봤어요. 옆자리에 앉은 강도윤이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지윤 씨. 강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지윤 씨가 한 거예요. 법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 서 계셨습니다. 며칠 사이 어깨가 더 야위어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도 다가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했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분과 저 사이에 오갈 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는 엄마가 마중을 나와 계셨어요. 엄마는 한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다른 손은 자유롭게 흔들며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수술이 잘 끝난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디디며 걸어오시는 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지윤아, 우리 딸. 엄마, 이제 끝났어. 네, 엄마. 끝났어요. 엄마가 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셨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비누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제대로 안기지 못했던 그 품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우산을 접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딸 점심으로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저는 다 좋아요. 그럼 저기 한식집 어떠니? 우거지 갈비탕 잘하는 집 있다더라. 좋아요.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엄마의 걸음이 단단해진 게 손끝으로도 느껴졌어요.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망설이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만원 버스 계단 앞에서 망설이지 않으셔도 될 거였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사무소 일은 이전보다 2배쯤 늘었어요. 이지윤 세무사는 의뢰인 편에 끝까지 선다는 입소문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2명 더 뽑았어요. 작은 회의실을 새로 꾸미고 응접실 한쪽에 노란 풀이 지어 한 다발을 꽂아두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한 번씩 그 꽃을 보고 향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옅게 웃었습니다. 강도윤은 한 달에 한두 번 사무소에 들렀어요. 같이 작업하는 사건이 몇 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자료를 펼치면 강도윤은 늘 한 가지 농담을 했어요. 이 대표님, 이제 변호사 한 명쯤은 다루실 줄 아시잖아요. 강 변호사님은 안 다루실래요? 다루기 무서워요. 그 정도면 다 다루셨다는 뜻이네요. 저희는 가볍게 웃었어요. 업무가 끝나면 사무소 앞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서로의 일을 깊게 신뢰하는 사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새 아파트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엄마가 차려주신 된장찌개에 밥을 한 공기 비웠어요. 저녁이면 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작은 공원에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엄마는 벚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올려다보시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윤아, 엄마는 올해 봄이 진짜 봄 같다. 엄마, 저도요. 우리 딸 덕분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살아주셔서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벚꽃잎 한 장이 엄마의 어깨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꽃잎을 가만히 떼어 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고 보드라운 분홍빛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그제야 따뜻한 단어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 남편의 소식은 이따금 전해 들었습니다. 징역형을 받고 수감되었다는 이야기, 시댁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
신우이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한때 알았던 사람들의 먼 이야기처럼 마음에서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언젠가 신우이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시도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 전화를 받고 짧게 답했습니다. 유리야, 언니 미안해.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힘들어. 유리야, 미안하다는 말, 그 말 한 번만 들으면 됐어. 그리고 우린 다시 안 볼 거야. 언니, 잘 살아라. 너 인생도 너 거니까. 저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번호를 바꿨어요. 마음 한쪽이 짧게 따끔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용서와 단절은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걸 그 통화에서 배웠어요. 5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집 근처 작은 꽃시장에 갔어요. 엄마는 노란 프리지어 한 다발을 고르셨고 저는 흰 안개꽃 한 다발을 골랐습니다. 가게 사장님이 두 꽃을 같이 묶어주시며 웃으셨어요. 엄마랑 딸이랑 닮으셨네요. 네, 저희 모녀예요. 엄마가 환하게 답하셨습니다. 엄마의 얼굴 위로 햇살이 노랗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얼굴을 휴대전화 사진으로 한 장 담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다시 오면 꺼내보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문득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엄마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 자신을 지키는 사람으로 컸다는 게 자랑스러워. 엄마는 그게 제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였어.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눈가에 잔주름이 곱게 잡혀 있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엄마가 저를 키우신 시간의 자국 같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더는 누구의 지갑도 아니에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니고요. 그래, 우리 딸 이지윤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요.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걸 이제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살래요. 엄마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무소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 한 장을 떠올렸어요. 언젠가 강도윤이 처음 적어주었던 그 종이였습니다. 녹음기, 가계부, 사진, 침묵. 이제 그 종이 끝에 한 줄을 더 적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 지금 어디선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짓눌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구의 지갑도 아니고 누구의 희생양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저는 오늘도 사무소 문을 열고 자리에 앉습니다. 봄볕이 책상 위에 길게 내려앉아 있어요. 저는 그 햇살 속에서 천천히 숨을 한번 고르고 새 서리를 펼칩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저로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정작 자기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택시비도 없냐는 그 한마디가 마음을 갈라놓은 순간 이지우는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말은 따뜻해야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자리에 머무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잠식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무게를 지고 계신 어느 한 분의 어깨에 작게나마 닿았다면 그 한 분께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이름은 누구의 지갑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